한국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절호의 기회라며 대규모 시위 조짐이 벌어지려 하고 있는 태국 전역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태국 방송사에서 송출한 이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하자마자 태국의 7천만 국민들은 입을 막고 망연자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 특파원 파리타 수판차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두 번째로 좋다는 출라롱콘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입사 3년 만에 최연소 경제부 에이스 기자가 되었죠. 선배들은 제가 곧 태국 최연소 여성 앵커가 될 거라며 기대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날도 대형 금융비리 사건의 특종을 잡아 신나게 기사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국장실로 호출이 왔어요. 저는 국장님께서 제 특종 기사를 보시고 특별 포상이라도 해주시려나 했죠. 하지만 국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어요. 파리타, 자네 한국 특파원으로 발령 냈으니 한국으로 가게.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이라니요? 태국을 입국 금지를 시켰던 한국을 가라니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혹시 제가 뭐 실수라도 한 것인지 여쭤봤죠.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냐며 이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기회라고 한국의 특파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라고 하시더군요. 영광이라고요? 진짜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방송국의 간판 앵커를 꿈꾸고 있는데 저 같은 엘리트 기자더러 태국을 적대시하는 한국 같은 국가에 가라니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당장 거절하려 했지만 국장님은 당장 팀을 꾸려 떠나라며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죠. 이건 누가 봐도 좌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음해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기자이자 앵커인 제가 국장님을 상대로 더 이상 반항할 수는 없었고 망연자실 한 채로 그냥 멍하고 서 있었죠. 그런데 방송국 기자 동료가 그런 저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국장님이 나에게 한국에 가서 기사를 쓰고 촬영을 하고 오라며 파견을 보냈다고 말이죠. 그런데 동료의 입에서 정말 뜻밖의 말이 꺼내어 나왔습니다. 진짜? 좋겠네. 너 지금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구나.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잖아, 어젯밤에. 소식 못 들었구나?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었다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었고 새벽녘 그 계엄령이 해제되기까지 했다는 아주 긴급한 이야기들이 내용에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정말 대박 특종이 될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한국에 개망신을 줄 절호의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했죠. 태국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꼴 좋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한국 실체를 기사로 써서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리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드니 지체할 이유가 없더군요. 나를 한국으로 보내려 했던 국장님에게 괜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엄청난 기회를 저에게 준 건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국장님을 오해했으니까요. 서둘러 저는 짐을 챙겨 바로 한국으로 날아가기 위해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한국으로 떠나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체크해가며 기사를 쓰고 촬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어요. 흥분되는 순간이었죠.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동남아 최고 국가인 우리 태국을 우습게 봤던 국가였죠.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런 우리 태국인들을 고작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입국을 금지시키고 나라를 개망신을 주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우리 태국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가짱케도 선진국 행세를 하면서 우리 태국을 후진국 취급을 했고 저를 포함한 태국인들은 그런 한국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정말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태국에서는 당시 한국 관광객을 거부하고 한국의 제품들을 가지고 사지도 말자는 뱅코리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었고 우리 태국인들의 뱅코리아 시위를 보고 있으면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었죠. 언젠가 저도 한번 시위에 참가했었는데 시위대 사람들과 함께 그깟 한국, 우리가 먼저 거부하겠다. 한국인들은 당장 꺼져라.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보면 10년 묵은 체증이 다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우리 태국인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저지하려는 태국 경찰들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우리 태국인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폭력도 오고 갔고 다치는 사람들도 생겼으며 시위로 태국의 일부 회사들이 마비되기도 하고 일부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었지만 그건 당연히 정당한 일이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벤코리아 시위 참가자 태국인들은 공항을 점거하고 한국을 당장 몰아내야 한다는 시위를 이어가며 목청 높여 소리치며 시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후 한국인들은 태국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었죠. 우리 태국인들의 강력한 대응에 겁을 지레먹고 태국의 방문을 끄는 듯 했으니까요. 관광객들의 수요가 끊겼지만 태국 정부는 그런 경멸스러웠던 한국인들 대신 더 돈도 많고 부자 나라인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관광 산업에도 큰 영향이 없도록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큰 소리로 떠드는 것들이나 상식 밖의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일삼긴 했지만 그래도 돈은 팡팡 썼으니 태국 관광 도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태국 국민들 몇몇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 태국을 위해서 값지게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과정에서 태국에서도 한국인을 다시 모셔야 한다. 아니다. 파렴치한 한국은 우리 태국의 적대국이다. 중국인들이 행패를 부려도 한국인들보다 낫다. 라는 의견이 갈리며 분쟁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태국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의 주범은 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 한국이었습니다. 그런 한국에 이런 사태가 터졌다니 얼마나 희소식이겠어요. 절대 놓칠 수 없었죠. 아주 낱낱이 한국에서 벌어질 참상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영상에 담아 기사로 써서 망신을 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우린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서둘러 장비를 챙겨 한국의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향했어요. 상황이 바빠서 여유가 없긴 했지만 한국 인천공항의 모습은 실제로 보니 솔직히 좀 의외더군요. 물론 우리 태국보다 아주 조금 잘 사는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한국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했었나 싶은 생각이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들었었거든요. 한국 국회로 향하면서 현재 태국 시민들의 반응들을 살피기 위해 SNS를 켜봤습니다. 이미 한국의 계엄령 소식이 태국 전역에 퍼지며 뜨겁게 달구어져 있었어요. 그런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봐라 이제 한국도 북한처럼 똑같이 독재로 가는구나. 계엄이 해제되었어도 계엄령은 다시 발동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한국은 끝난 거야. 망하는 건 시간 문제지. 우리 태국이 이제 한국을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닐까? 한국보다 돈은 우리가 더 많지 않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다시 벤코리아 운동을 시작하자며 이번에는 한국을 태국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 태국의 반응들을 보니까 저는 괜히 막 흥분되더군요. 나름 엘리트 기자인데 제가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나요? 저는 콧대 높던 한국을 파헤쳐 전 세계의 그 형편없는 모습을 까발리겠다 자신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섰으니 정말 달콤한 행운처럼 꿀 같은 일이었죠. 그동안 우리 태국을 감히 업신여겼겠다? 그 오만방자했던 한국을 이제 세계인들 앞에 망신 주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여의도에 도착했고 현장은 뜨거웠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다가가는데 엄청난 인파와 함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국회의사당 앞은 이미 수많은 시위대로 가득했고 경찰들은 그들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죠. 이거 생각보다 더 대박인데 저는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곧 폭력 시위가 벌어질 테고 그러면 경찰들은 최루탄을 쏠 거고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질 테니까요. 그때가 오면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한국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실체를 우리 태국과 전 세계 매체에 폭로하는 거죠. 저는 그런 즐거운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시위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다가가며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국가 한국 멸망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다 라는 기사 제목까지 생각해뒀답니다. 그리고 그 제목에 맞는 기사를 쓰기 위해 우선 저는 카메라로 경찰들의 표정부터 찍어뒀어요. 곧 그 표정이 광기 어린 모습으로 변할 테니까요. 동시에 시위대 중에서도 특히 과격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 카메라를 들이댔죠.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시위 현장은 폭력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였어요. 시민들은 단호하지만 안전하고 평화롭게 질서를 지키며 시위 현장을 지켰어요. 경찰들 역시 한국 시민들을 존중하며 과격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더군요. 시위를 하던 사람들은 A4 용지만한 작은 팻말을 들고는 힘껏 소리쳤고 어떤 이들은 초에 불을 붙여 촛불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직장인들,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까지 연령대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국회 앞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팍 들더군요.
솔직히 지금 이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태국에도 많은 시위들이 진행되었었지만 시위라고 하면 경찰들과 싸우고 화염병을 던지고 최루탄이 터지고 난리법석이 나는 게 원래 정상 아닌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태국에서는 폭력적이고 소란스러운 시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한국의 시위 현장은 무슨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참가자 시민들은 모두 밝았고 폭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좀 당황하긴 했지만 여하튼 사안이 사안인 만큼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전 세계 사람들도 한국의 작금의 사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매체에 접속하여 해외 여러 나라 사람들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휴대폰을 열었는데요. 그 해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 세계 최정상급이다. 한국이 보여준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질서 정연한 시위는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놀라운 한국 시민들의 모습, 대한민국의 통치권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다. CNN과 BBC, 로이터 등 전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한국의 계엄 사태를 다루고 있었지만 그들의 논조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계엄령을 선포한 정치인들은 비판했지만 시민들의 침착하면서 단호한 대응은 세계인들의 사로잡았고 그런 모습을 극찬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SNS에서는 한국 시민들의 평화 시위 영상이 폭발적으로 공유되고 있었어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노인과 임산부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는 모습,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시위 현장, 경찰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들 말이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은 더 놀라웠는데요. 한국은 언제 봐도 정말 감동을 주는 나라야. 우리나라도 한국을 본받아야 해. 저게 바로 진정한 시민의식이고 진정한 민주주의지. 한국은 진짜 클래스가 달라. 저런 한국의 시민들이 있는 한 한국은 절대 안전한 국가야.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상황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도 짜증이 났고 고작 한국이 뭐라고 왜 다들 한국 편을 못 들어서 안달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죠. 촬영을 위해 한국까지 왔는데 저는 마땅히 한국을 비난할 만한 뭔가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촬영거리가 없어요. 어쩌면 좋나요? 제 이야기를 들은 국장님은 지금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면서 저를 혼내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로 한국을 깎아내릴 만한 기사거리가 없다고 말을 하자 국장님은 한심하다는 듯한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대체 한국을 깎아내리는 기사를 왜 쓰냐면서 한국의 선진화된 시민들의 시위 문화를 촬영하고 오라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은 한국이 이런 질서 있는 시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국장님에게 그런 건 찍고 싶지 않다고 투덜댔고 결국 국장님은 크게 화를 내시며 당장 짐을 싸서 태국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아무 소득 없이 한국을 떠나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리고 저 대신 저에게 한국의 소식을 알려줬던 동료가 한국으로 촬영을 위해 파견되었더군요. 태국으로 돌아간 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우리 태국을 그렇게 업신 여겼던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국의 질서 있는 선진적인 시위 문화를 촬영해오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시위 문화는 낯선 것이었어요. 태어나 그런 걸 본 적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이라고 우리 태국 국민들에게 한국을 칭찬하는 영상을 제작해 송출하냐는 말입니다. 저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저 대신 파견을 떠난 동료는 실시간으로 한국의 모습을 촬영해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서 태국 국민 7천만 명은 실시간으로 송출된 한국의 영상들을 시청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저도 보지 못했던 한국의 일말의 이 사태를 모두 담고 있었죠. 정말 믿을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계엄령 사태가 발발하던 그날 밤 한국의 밤 하늘에는 군용 헬기 세대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여의도 상공으로 잇따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군대 헬기까지 동원되었었다면 분명 야만적인 한국인들의 본색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영상에는 운동장에 착륙한 헬기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쏟아져 나왔고 무려 230명의 계엄군이 24차례에 걸쳐 헬기로 국회에 투입되었어요. 그들은 707 특임대라고 불리는 한국 최고의 특전사들이었죠. 태국인들 7천만 시민들은 숨죽여 송출된 영상을 시청했을 거예요. 한국 군인들의 헬멧에는 야간 투시경이 부착되어 있었고 한 손에는 소총을, 다른 한 손에는 탄약 상자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모든 것이 살벌했죠. 그 순간 이제 곧 국회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총성이 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조금 긴장이 되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죠.
그런 무시무시한 군대 앞을 가로막은 건 한국의 일반 시민들이었어요. 그들은 진입하려는 계엄군들을 막아서고 있던 거였죠. 시민들 중에 나이가 있는 분들은 계엄군들을 붙잡고 이보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역사의 죄인이 되면 안 돼. 내 자식, 내 손자들이 아닌가. 지금 자네들이 들고 있는 총은 한국의 시민이 아닌 적국이어야 한다네. 영상 속에 보이는 계엄군들은 여전히 총을 들고 있었지만 강하게 밀어붙이진 않았습니다. 약간 머뭇대는 모습도 보였고 일부는 미세하게 떨고 있는 손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먼 발치에 있던 시민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계엄군들은 모두 물러가라. 군인도 시민도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계엄령을 해지하고 멈춰라.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계엄군들은 그 마음을 안다는 듯이 아주 심하게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국회는 신속하게 계엄령 해지안을 발의하고 단 3시간 만에 이 모든 상황을 정리시켜 버렸던 거죠. 저에게는 이런 광경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태국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거든요. 태국에서는 시위만 벌어지면 즉시 폭력 사태로 번지죠. 친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이 충돌하면서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고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거든요. 특히 2013년 방콕 시위 때는 정말 끔찍했어요. 시위대가 정부 청사를 점거하고 군중들은 서로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며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영상 속 한국의 모습은 너무 달랐던 거죠. 계엄군과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폭력 대신 대화를 선택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하지만 놀라움의 끝은 이게 아니더군요. 한국에 저 대신 촬영 갔던 동료는 자신의 에피소드까지 영상에서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국회로 가기 위해 택시에 올라탔었는데 한국의 택시 기사님이 국회로 촬영을 간다고 했더니 택시 비용을 일체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한국의 불법적인 계엄 사태를 촬영해 이게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세계에 알려달라며 당부해 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가을이 지나고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었는데 국회 앞 시민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도착하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주변 커피숍들과 길거리 점포들에서 따뜻한 커피를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며 차갑게 언손을 녹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동료가 타고 갔던 택시는 일반 시민분이었고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일반 시민들이었죠.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의 질서를 위해 애쓰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아무 직책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걸까요? 계엄군을 막은 것도 시민들이었고 시민들은 그저 국회가 당신들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로 상황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상으로 보고 있었지만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죠.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태국의 모든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태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동료가 촬영한 영상들과 한국의 뉴스들을 재편집해서 송출한 영상은 순식간에 1천만 조회수를 넘겼고 영상에는 수많은 태국인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시민들의 빠르고 단호한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았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다. 국민들이 맨몸으로 군대를 앞세운 정부를 막았다니 난 오늘부터 한국을 존경할 거다. 이번 사태로 한국을 욕하던 일부 태국 시민들조차도 입을 다문 채 아무 말 하지 못했고 역시 한국은 한국이구나라며 한국의 위상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 망신당할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독재를 꺼려하는 나라로 인식되었던 나라인데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으니까요. 하지만 세계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들은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극찬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치졸한 마음으로 한국에 갔었는지요. 한국의 위기를 비웃고 조롱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국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했고 현명했으니까요. 역시 한국인들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생각에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태국 시민들은 한국에게 망신을 줄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라고 소리쳤었지만 송출된 영상을 보고는 모두 벙어리가 되어 또 한 번 한국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은 듯 했습니다.
한국의 서울은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기행이 벌어졌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계엄군이 무장한 채 다니고 경찰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었는데 지금은 마치 그 모든 게 꿈이었던 것처럼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여의도역에서는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분주히 발걸음을 재촉했고 러시아워의 지하철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거리의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의 웃는 모습들도 영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동료는 한국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짧은 1박 2일의 촬영이었지만 정말 소름 돋았던 한국의 따뜻한 배려 문화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미친 한국만의 질서 있는 시위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 돌아왔던 거죠. 이후 제 동료는 회사에서 큰 상을 받으며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었어요. 부러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먼저 기회가 있던 것이었는데 한국을 우습게 보고 그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겠다던 저의 편협했던 생각으로 저는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였죠. 저는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 불리는지를. 그건 결코 화려한 빌딩이나 첨단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폭력 대신 대화를, 혼란 대신 질서를 선택하는 시민의식.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던 거죠.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아마도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미워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제 방송국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라는 제목의 특별한 기사를 반성하듯 보냈답니다. 그리고 제 기사는 태국 전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한국 민주주의 끝났다. 한국은 조만간 북한처럼 공산화될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두들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제 기사를 보고 이 기자 분명 한국에서 돈 받았다며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한국이 얄미웠어요. 뭘 해도 늘 태국보다 앞서 있고 아무리 따라잡으려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런 와중인데도 일부 태국의 시민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한국을 끔찍히 싫어하고 한국은 태국의 영원한 적대국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태로 벤코리아 운동을 다시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다릅니다. 한국은 저희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모범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도대체 한국인들의 DNA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30년 전 IMF 외환위기 때는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섰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와중에도 한국만은 차분하게 대응하며 방역 모범 국가가 됐죠. 그리고 지금 한국은 또다시 저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잖아요. 바로 대통령 탄핵 시위 현장에서 말이죠. 다른 나라였다면 아마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최루탄이 터졌을 텐데 한국인들은 양손에 촛불을 들고 마치 축제처럼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가니까요. 음악 공연이 열리고 시민들이 차례로 나와 발언도 하고 심지어 박 터트리기 같은 놀이까지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냐는 거죠. 특히 놀라웠던 건 가족 단위로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우리나라 지키자를 외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촛불 앱을 다운받아 예쁜 색깔의 촛불을 화면에 띄워 들고 있기도 했어요. 이건 그야말로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인 한국만이 가능한 시위 스타일이었죠. 어떻게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도 단 한 건의 폭력 사태 없이 시위를 이어갈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실화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국인들은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며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분노보다는 이성을, 폭력보다는 대화를 선택하는 성숙한 시민들이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저는 태국의 기자로서 한국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자면 아마 한국은 경애받아 마땅한 국가라는 것이겠네요. 한국인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죠. 또한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나아가고요. 그 모습들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위대한 국가인 한국에 잠시나마 나쁜 마음이었지만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기자로서
정직한 소식들만을 전달하고 다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까부는 그런 형편없는 행동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한국에게 크게 혼났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프랑스 상류층 백인 소녀들이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이 상류층 학생들은 한국을 마음껏 비웃고 짓밟아 주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발의 백인 여학생들은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고야 맙니다. 대체 이 여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10대 소녀 아멜리 펠레티에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여자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모두 백인이고 집안도 부유한 편이랍니다. 저와 친구들은 훌륭하고 똑똑한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상류층 라이프를 누리며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중 한 명인 이자벨에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이자벨의 아빠가 동양의 작고 초라한 나라 한국에서 일하게 된 게 아니겠어요? 이자벨의 아빠는 IT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신 거죠. 이자벨네 가족은 모두 함께 한국으로 장기 이민을 가기로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저와 친구들은 이자벨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프랑스 같은 인류 선진국에 살다가 아시아 변방의 후진국에 가서 살게 된 이자벨이 너무 안 되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전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어요. 이자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희 아빠 회사에서 무슨 큰 사고라도 치신 거야? 아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셨길래 한국으로 좌천을 당하셨어? 그런데 이자벨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 아빠는 좌천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진을 해서 한국에 가는 거라며 한국은 프랑스보다 IT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살기에도 아주 좋은 나라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와 친구들은 이자벨이 괜한 자존심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인 프랑스와 기껏해야 개발도상국에 불과한 한국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자벨이 저렇게 나오는 이상 저는 더 위로해줄 수 없었고 이야기는 거기서 애매하게 끝이 났어요. 그 후로 얼마 뒤 이자벨네 가족은 한국으로 이민을 떠났죠. 프랑스에 남은 저와 친구들은 가끔씩 이자벨이 떠오를 때마다 지옥 속에 살고 있을 그 애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자벨은 생각지도 못한 대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를 한국으로 초대한 것이었어요. 이자벨은 한국이 너무 좋아서 꼭 너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저희에게 한국에 놀러와달라 부탁했어요. 이자벨의 초대를 받은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이자벨이 보고 싶기는 했지만 굳이 그 먼 후진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중한 친구의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고 결국 저희는 한국에 가보기로 했답니다. 얼마 뒤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비행기에 올라탄 이상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근심 걱정은 계속되었죠. 가난한 후진국 한국에는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 득실거릴 텐데 혹시나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거지 같은 한국인들이 먹는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지는 않을까? 정말이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저희들의 걱정은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답니다. 우선 저희는 이자벨이 다니고 있는 국제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KTX에 탑승하기로 했는데 한국의 KTX는 후진국의 교통수단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쾌적하더군요. 프랑스에도 떼제베라는 초고속 열차가 있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 KTX가 갖춘 시설들의 수준이 훨씬 좋아서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죠. 먼저 KTX는 탑승하는 순간 그 어떤 악취도 나지 않았어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이런 대중교통시설에 탑승하면 특유의 꿉꿉하고 찌든 냄새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KTX는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쾌한 공기와 쾌적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KTX 내부를 둘러보니 놀랍게도 객실에 최신식 공기청정기가 다량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 정도 되는 고가의 시설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한국이 이렇게나 여유로운 국가였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저기를 좀 보라며 경악한 표정을 하고는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저는 대체 왜 그러냐며 친구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이내 친구와 마찬가지로 경악한 표정을 짓게 되었답니다. 그곳에는 주인 없는 캐리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혹시 누군가 그것들을 훔쳐갈까 싶어 주변을 경계하며 두리번거렸는데 한국인들은 태평하게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짐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누구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도둑질은커녕 다른 사람의 캐리어에 관심조차 갖지 않더군요. 그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아무리 선진국인 우리 프랑스라고 해도 소매치기는 일상처럼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정직하고 편안하게 소매치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니요? 이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훌륭한 인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KTX에서 하차한 저희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한국의 기차역에 또 놀랄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의 기차역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는커녕 에스컬레이터도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무릎이 아픈 노인들은 프랑스의 지하 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반면에 한국의 기차역은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는 것은 기본이었고 조금만 걸으면 엘리베이터도 탑승할 수 있더군요. 저는 이런 편리한 인프라들을 보며 한국이 어쩌면 프랑스만큼 잘 사는 국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애써 표정 관리를 했답니다. 아직은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저는 한국의 미흡한 점을 포착해냈죠. 이자벨이 다니는 한국 고등학교 입구에 도착해보니 글쎄 학교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 요원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프랑스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보안 요원이 학교에 상주하며 학생들을 지켜주는데 역시나 한국은 후진국이라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주지 않는 것인지 보안 요원이 보이지 않더군요. 저와 친구들은 가뜩이나 후진국 한국의 치안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보안요원까지 보이지 않자 급격하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누군가 달려와 저희를 덮칠 것만 같아 식은땀이 다 날 지경이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등을 와락 껴안았고 깜짝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죠. 그런데 괴성을 질러대는 저를 보며 친구들이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하더군요.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자 저를 놀래킨 범인 이자벨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이내 이자벨을 타박하기 시작했죠. 이자벨, 깜짝 놀랐잖아. 안 그래도 보안요원이 보이지 않아서 잔뜩 겁먹고 있었는데 이런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해? 그나저나 한국은 얼마나 가난한 나라길래 학교에서 보안요원도 고용하지 못해? 제 질문에 이자벨은 충격적인 답을 내놓았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고등학교는 보안요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자벨의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라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이자벨은 거짓말이 아니라며 한국의 학교는 충분히 안전해서 보안요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학생들은 학업을 1순위로 여기고 대체로 가정교육을 잘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자기가 한국에서 몇 년 지내다 보니 알게 된 것인데 한국인들은 민족성 자체가 질서를 잘 지키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이 많아 서로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고 잘 챙긴다고 했죠. 저와 친구들은 이자벨의 믿기 어려운 말을 들으며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로 향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 기숙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서울의 번화가로 놀러 나가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다시 한번 저희를 놀라게 했답니다. 먼저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전자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서 카드키로 출입이 가능했는데 호텔도 아니고 고작 기숙사가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는 수도인 파리에서도 열쇠를 이용해 수동으로 열고 잠그는 문을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세련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한국은 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기숙사 내부에 코인 세탁기와 건조기, 심지어 스타일러까지도 설치되어 있더군요. 저희들은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와서 옷이 많이 구겨진 상태였기에 스타일러에 옷을 넣어보기로 했죠. 10분 뒤 스타일러에서 옷을 꺼내자 구김이 펴져 있음은 물론 옷에서 나던 꿉꿉한 냄새도 사라져 있더군요. 이자벨의 말을 들어보니 이 스타일러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만든 것이라던데 성능이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이 시설들을 이용해서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학생들의 위생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자 한국의 학교가 학생들을 얼마나 아끼고 배려하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며 엄청나게 부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저희는 그런 마음을 품은 채 한국 기숙사 투어를 이어갔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샤워실이었어요. 샤워실에 들어가자마자 느꼈던 것은 굉장히 따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프랑스의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겨울이 되면 샤워를 하기 전에 일종의 각오를 하고 샤워실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샤워실 자체가 얼음장 같이 추울 뿐더러 난방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온수가 잘 나오지 않거나 심지어는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의 기숙사 샤워실은 어떻게 단열을 해놓은 것인지 굉장히 따뜻해서 한겨울에 옷을 다 벗어도 전혀 춥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자벨은 그 비결이 한국의 기술력에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창문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중창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을 완전 차단하고 동시에 따뜻한 햇빛은 잘 가두어서 내부의 온기를 유지시킨다고 했죠. 게다가 한국은 보일러도 바닥을 따뜻하게 덮이는 온돌이라는 시스템도 잘 만들어서 그야말로 난방의 전문가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지만 실내로 들어오기만 하면 반팔 티셔츠만 입고도 생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난방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겨울에 라디에이터를 틀고도 너무 추워서 밤에 고양이를 꼭 껴안고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양이를 왜 껴안냐면 고양이는 사람보다 체온이 높아서 껴안고 자면 굉장히 따뜻해서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겨울을 나다니 이건 마치 신세계나 다름없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한국 기숙사 샤워실은 샤워기도 독특했는데 비타민 워터나 항균 성분이 나오도록 하는 특별한 샤워기 헤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자벨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영리한 한국인들의 특색이 들어간 발명품 중 하나인데 샤워를 하며 동시에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어쩐지 여기까지 오며 마주친 한국인들의 피부가 다 반짝반짝 윤이 나더니 그런 똑똑한 비결이 있었던 거구나 싶었죠. 거기에 더해 한국은 수돗물의 질도 아주 좋았어요. 프랑스는 수돗물에 석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마실 수도 없고 샤워를 하고 나서도 피부가 퍼석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니 부러워서 미칠 지경이더군요. 또 한국 기숙사는 청결 면에서도 프랑스 고등학교의 기숙사와 매우 달랐는데 프랑스 기숙사에서는 침구에서 벼룩이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아니, 그냥 침구와 벼룩이 한 세트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의 기숙사는 어찌나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복도와 방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벌레 퇴치 업체가 수시로 방문하여 소독을 하고 있다는 마크가 벽에 붙어 있더군요. 이쯤 되자 저와 친구들은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한없이 작아지고 있을 때 이자벨은 이왕 한국 고등학교에 놀러 온 김에 학생 식당에서 급식을 먹어보자고 제안하더군요. 은근히 한국을 무시하며 한국에서 지내는 이자벨을 깔봤던 저희는 이제 와서 염치 없이 이자벨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음 놀라움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한국 고등학교의 학생 식당은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감탄하게 되더군요. 우선 식기들이 파란 저고해선을 받으며 깨끗하게 소독되고 있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만 같았고 식판 가득 푸짐하게 담긴 불고기, 잡채, 볶음 김치라는 한식 세트는 절로 침을 꼴깍 삼키게 했죠. 이어서 생전 처음으로 맛보게 된 한식은 마치 머릿속에서 폭죽이 펑펑 터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프랑스도 음식하면 빠지는 나라가 아닌데 한국 역시 달큰하고 짭조름한 맛의 향연이 이어지더군요. 게다가 이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이 무료라는 놀라운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으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이 얼마나 교육에 진심인 국가인지 알 수 있었고 이런 훌륭한 정책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자본력까지 갖춘 국가라는 사실에 이곳은 진정한 선진국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끝내고 저와 친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번화가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도 역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 근처에 교통수단이 아주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기야 하지만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버스가 한 시간에 딱 한 대만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마저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버스를 놓쳐서 학교에 지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프랑스의 학생들은 부모님의 차를 타고 등교하는 경우가 많죠. 단 하나밖에 없는 노선의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불편하게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나으니까요. 반면에 한국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더군요.
버스 정류장이 학교에 아주 가깝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버스 노선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게다가 학생들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버스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더군요. 이러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아주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IT 선진국이라더니 그 말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버스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 역시 굉장히 신기하더군요. 우선 추울 때를 대비해 정류장 의자에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더울 때를 대비해 냉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우리 프랑스에서는 이런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고 나니까 왜 프랑스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을 가져볼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건지 참 답답한 생각마저 들더군요. 정류장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일정 시간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배려하는 것이 느껴져서 참 보기 좋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잠시 후 저희가 타기로 한 버스가 도착했는데 버스에 올라탄 순간 저는 또 감탄하게 되었답니다. 글쎄, 버스 안에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가 좌석마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인지 가방에서 익숙하게 충전기를 꺼내 휴대폰을 충전하더군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서로 먼저 충전하겠다 싸우지도 않았고 충전 중인 다른 사람의 전자기기에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버스 안에는 고요함과 질서만이 있을 뿐이었죠. 이런 것은 장담하건대 손꼽히는 선진국인 우리 프랑스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에는 집시라고 불리는 노숙자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들은 자신보다 부유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죠. 그리고 집시들이 워낙 소매치기를 많이 하다 보니 프랑스 경찰들은 집시들을 적극적으로 잡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공공장소에서는 이렇게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하기 어렵죠. 저와 친구들은 정직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한국인들을 보며 과거에 이들을 무시했던 우리 스스로를 통렬하게 반성했답니다. 그렇게 저희가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된 사이 어느새 버스는 서울의 번화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길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더군요. 꽤나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는 얼굴로 거리를 자유롭게 걷고 있었고 길거리 버스킹을 하거나 댄스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밤거리를 누비며 즐기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희에게 이 광경은 정말이지 낯설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요란한 문신을 하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범죄 조직원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프랑스에는 일정한 구역을 차지하고 뻔뻔하게도 통행세를 걷는 범죄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을 아무 탈 없이 지나가고 싶으면 통행료를 내야 하죠. 그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밤에 혼자 길거리를 다니는 것을 매우 꺼려해요. 특히 여자가 밤거리를 혼자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심지어 프랑스에는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아예 통행을 금지시키는 구역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한국의 밤거리는 위험하기는커녕 이곳에서는 범죄의 비읍도 연상되지 않더군요. 두려움에 움츠리지 않은 채 밤거리를 걷는 것은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일을 한국인들은 매일같이 당연하게 누린다니 너무 부럽더군요. 한국에 오기 전에 이자벨이 한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을 때 솔직히 믿지 않았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비로소 한국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시는 마치 낮인 것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한국의 거리에는 미용용품을 파는 가게를 비롯해서 편의점, 마트, 24시간 운영되는 ATM, 야간 약국 등이 심야 시간까지 활기를 띠고 운영되고 있었고 주요 거점에 지어진 경찰서와 소방서가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죠. 프랑스는 마트에 가려면 차를 타고 기본 30분에서 1시간은 달려야 하고 병원에 가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치안이 불안정해서 밤에는 ATM 기계조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데 한국은 생활 편의 시설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놀랍고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의 질을 비교하면 과연 프랑스가 선진국이라 명함이나 내밀 수 있는 것인지 허탈함까지 느껴지더군요. 프랑스에서는 낮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해가 진 밤에 ATM 기계에서 돈을 찾는다는 건 그냥 내 돈을 범죄자들에게 주겠다고 꺼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만큼 밤에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마음을 안고 이번에 도착한 곳은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이었습니다. 한강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글쎄, 돗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원들이 그 자리에 정확하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주택이나 건물처럼 주소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인 배달원은 대체 어떻게 한강의 불특정 장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달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의아해하고 있자 이자벨은 한국은 배달 서비스에 있어서 극강을 달리는 나라라며 한국에서는 오늘 물건을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새벽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고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내에 배달이 오는 것이 평균적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물류와 유통 체계가 환상적으로 잡혀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한국인들이 워낙 근면 성실하고 업무 센스가 좋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번 한국의 신속 정확한 서비스에 맛들인 사람들은 절대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자벨의 말을 들으며 홀린 듯이 걸었고 때문에 제 앞에 놓인 얕은 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중심을 잃고 크게 넘어지고 말았고 그 순간 제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며 안경알이 박살 나버렸습니다. 저는 당혹감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안경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 한국 관광은 이대로 끝이라는 거였죠. 참으로 허망한 방식으로 한국 관광을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자벨이 겨우 안경알 깨진 일로 무슨 울기까지 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따졌어요. 너는 한국에 사니까 내 마음을 모르지? 나는 한국에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안경도 없이 어떻게 여행을 하란 말이야? 지금 당장 안경을 맞춘다고 해도 안경이 제작되기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릴 거고 비용도 엄청 많이 나올 텐데 한국에 올 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단 말이야. 실제로 프랑스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정말 빨라봐야 한 달이고 평균적으로는 석 달 이상은 걸려요. 게다가 그냥 아무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약을 한 뒤에야 안경 제작이 가능하죠? 그리고 비용은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은 줘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새 안경을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렇게 좌절에 빠진 채 제가 울고 있을 때 이자벨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검색해보니까 여기서 10분 거리에 안경점 있네. 거기 가서 안경 맞추자. 한 30분이면 안경 새로 맞출 수 있을 거야. 저는 이자벨이 저를 놀리는 줄 알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이자벨은 농담이 아니라며 속는 셈치고 자기를 따라와 보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10분 거리에 있다는 그 안경점에 가게 되었어요. 문제의 그 안경점은 그냥 흔하고 평범한 외관을 가지고 있더군요. 밖에서 보기에 절대로 30분 만에 안경을 제작하는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가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자벨이 못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잠시 후 이자벨은 망가진 제 안경을 안경사에게 맡겼고 둘은 뭐라고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었죠. 제가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물어보자 이자벨은 이번에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안경테는 멀쩡해서 안경알만 교체하면 되는 거라 시력 검사하고 나서 5분이면 완성된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는데 금방 고쳐준다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까 전 30분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5분이라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며 프랑스에서 석 달이 걸리는 일을 어떻게 한국에서 5분 만에 할 수 있냐고 소리쳤죠. 그런데 안경사가 진짜로 저 안에서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얼른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추자면서 말이죠. 저는 꼭 온 세상이 저를 놀리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얼떨떨한 기분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러 갔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답니다. 제가 방문한 안경점은 그냥 길거리에 위치한 평범하고 작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력을 검사하는 최첨단 기계를 갖추고 있더군요. 저는 프랑스에서 시력 검사를 할 때 한쪽 눈을 가리고 멀리 있는 숫자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로 시력을 측정했었는데 한국은 디지털 기계로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시력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대학병원도 아니고 작은 안경점에서 말이죠. 그렇게 시력 검사가 끝나자 안경사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안경알을 만들러 갔고 저는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차마 믿기지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안경점 내부에서 쓱싹쓱싹 안경알을 가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정말 5분도 되지 않아 제 손에는 새 안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쾌속으로 진행된 한국의 안경 제작 속도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일이 진행될 줄이야. 아까 전 이자벨이 했던 말 중에 한국의 서비스의 맛을 들이면 절대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아주 작은 생활 필수품인 안경이 이 정도인데 한국의 다른 서비스들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게다가 한국의 안경값은 프랑스 안경값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작 속도는 비교도 되지 않게 빠르면서 제작비 역시 비교도 되지 않게 저렴하다니 대체 한국의 정체는 뭘까요? 천국인가요? 이 순간 저와 친구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소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안전하지, 음식 맛있지, 서비스 훌륭하지. 단점이 있기는 한 거야. 솔직히 나 프랑스 떠나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고 원래는 하루만 있다가 가기로 했던 일정을 변경하여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지내다가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이나 더 있겠다고 하자 저희 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거냐고 하셨죠. 거기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엄마, 한국의 매력에 빠지잖아? 그럼 아무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 한국은 진짜 마성의 매력을 가진 나라였어. 나 어쩌면 이러다 정말 프랑스로 아예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찾지 마요.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제 말에 친구들은 진심으로 공감하며 깔깔 웃었죠. 왜냐하면 친구들 역시 프랑스에는 없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에 흠뻑 빠져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얼마 후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되었을 때 저희는 모두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유행과 기술, 그리고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를 두고 모든 면에서 뒤처진 프랑스로 돌아가려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자벨이 너무 부러웠고 유럽이 세계 제일이라 믿었던 어리석었던 저를 반성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오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선진 문화를 배우며 더욱더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더 큰 세상이 있음을 가르쳐준 한국에게 감사를 전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대체로 많은 해외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한국을 잘 몰라서 무시했다가 막상 와서는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 말이죠. 실제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생활 속 시스템들이 굉장히 훌륭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은 그게 일상이니 느끼지 못하는 것일 테죠.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은지아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만한 나라가 없더라. 한국이 제일 좋아.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었거든요. 자,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